오늘은 남편의 두 번째 길입니다. 남편을 꼭 닮은 새아이와 함께 납골당해 왔어요. 아이들은 아빠가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조잘조잘 떠들어대네요. 늦둥이 막내는 학교에서 상장을 받았다며 아빠에게 주겠다고 챙겨왔어요. 올해 대학교에 입학한 둘째는 대학교가 너무 재밌다며 아빠랑 술 한잔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네요. 아빠의 사진을 바라보는 새아이의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지금 이 순간이 더없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지금의 이런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제 삶은 어둠 그 자체였어요. 다정하고 책임감 있는 남편, 2살 터울의 든든한 아들들, 그리고 집안의 웃음꽃 늦둥이 딸까지. 남편이 떠나기 전 저는 주위의 부러움을 받으며 살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우리 집이 참 다복하다며 보기 좋다는 칭찬을 많이 했어요. 남들이 보기에도 행복해 보였지만 실제로도 정말 행복했어요. 이렇게 우리 5 식구, 오늘은 또 뭘 맛있게 먹으면 좋을까? 이게 제 최대의 고민일 정도로 정말 매일이 평온했어요. 셋째를 낳기 전까지 저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 예상치 못한 생명이 찾아왔어요. 첫째와 10살 터울의 늦둥이가 생겼다는 소식에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우리에게 찾아온 소중한 생명을 잘 키우기로 했죠. 하지만 제 의지와 달리 몸이 너무 힘들었어요. 예전엔 어떻게 아이 낳고 일도 했는지 제 몸이 제게 아닌 것 같았어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는 저를 보고 남편이 말하더군요. 선엄마, 이제 일 그만두면 어때? 헐몸도 아니고 당신 너무 힘들어 보여. 우리 이제 막내까지 키워야 할 자식이 셋인데 당연히 내가 일을 해서 보태야지. 당신이 워낙 알뜰하게 잘 생활하니까 괜찮아. 그리고 애들도 당신이 집에 있으면 더 좋을 거야. 그렇게 하자. 남편은 자신이 더 열심히 벌겠다며 걱정 말라며 저에게 퇴사를 권했어요. 배가 불러오면서 점점 힘들어하는 제 모습이 계속 신경이 쓰였다면서요. 남편의 마음은 고마웠지만 사실 걱정이 컸어요. 애 하나 키우는데도 돈이 이만저만 드는 게 아닌데 셋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그래도 자기만 믿으라며 우리 5 식구 책임지겠다는 남편의 믿음직한 모습에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면서 가정의 수입은 줄어들었지만 아이들의 웃음은 늘어났어요. 외벌이가 되고부터 남편은 더 열심히 일했어요. 야근이 늘었고 시간이 되는 날에는 대리운전을 했지만 힘든 기색 한번 보여준 적 없었어요. 오히려 가족들 생각하면 없던 힘도 난다며 걱정하는 저를 향해 늘 웃었어요. 남편의 노력에 보탬이 되고자 저는 더 알뜰하게 생활하려고 했어요. 소일거리가 생기면 틈틈이 하러 다녔고 외식을 줄이는 대신 음식 솜씨를 키워서 식구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노력했어요. 이런 제 마음을 알아준 덕분인지 아이들도 외식보다 제가 한 음식을 더 좋아했어요.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비록 대출을 받았지만 우리만의 작은 집도 마련하고 그렇게 소소하게 행복을 키워갔어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시간이 언제 갔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어느덧 막내가 자신이 태어났을 당시에 첫째의 나이만큼 커버렸고 첫째는 20살 성인이 됐어요. 아들들은 자라면서 남편의 모습을 더 닮아갔어요. 아이들을 보면 남편의 옛 시절이 떠오르면서 세월의 흐름을 느끼곤 했죠.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남편은 혼자서 가장 역할을 하느라 고생이 많았겠구나. 아이들이 자라는 만큼 나이 들어가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편하진 않았어요. 여보, 이제 우리 지호도 많이 컸고 나 어디 식당에서 알바라도 좀 해보면 어떨까? 내가 손맛이 또 기가 막히잖아. 애 새 키운다고 몸 다 상했는데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 우리 정우 내년에 고3인데
당신이 옆에 있어줘야지. 그래야 선우처럼 좋은 학교 가지. 정우 대학 가면 그땐 나 말리지 마. 그래.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합시다. 자신의 가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밖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집에서는 절대 티내지 않는 사람. 가족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제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나 회사를 그만두면 어떨까? 남편의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회사를 그만둔다는 말을 꺼낸 적이 없던 사람인데 남편은 우스갯소리로 우리 막내 시집 보낼 때까지 어떻게든 회사에 붙어 있을 거라고, 회사 지방령이라도 될 거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 사람이 퇴사에 대해서 말을 꺼내다니, 혹시 회사에서 내가 모르는 심각한 일이 있었던 걸까? 바깥에서 있었던 일을 도통 말을 하는 법이 없는 사람이라 속으로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회사에 무슨 일 있어? 회사를 그만둔다니. 그런 건 아니고 혹시 상철이라고 기억나? 아, 예전에 우리 애들 아기 때 몇 번 집에 왔던 사람? 나도 지난번에 우연히 길에서 만났는데 사업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 바빴대. 최근에는 외국에 있다가 오랜만에 왔다고 하더라고. 한국에서 하는 사업이 좀 잘 돼서 여기저기서 도와달라고 하나 봐. 남편의 입에서 나온 상철이라는 이름. 그 사람은 남편의 군대 동기였어요. 이등병 시절부터 함께 구르면서 전우애가 깊어진 덕분에 사회에서도 종종 만났었다고. 남편의 친구가 몇 안 되는 탓에 저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상철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방법만 알면 사업이 괜찮겠더라고. 체인 사업을 하는데 잘 되는 가게를 권리금 주고 받아서 하는 것도 초보자한테는 좋다네. 이미 잘 되는 가게라 본전 찾는 것도 쉽다고. 가게를 인수하자는 거야? 사실 요즘 고민이 좀 많아. 정년은 가까우는데 정년 후에 뭔가를 하려면 너무 늦진 않을지. 더 늙기 전에 빨리 시작해서 자리 잡으면 우리 애들 결혼시킬 때 남들 하는 만큼 흉내는 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너무 갑작스럽네. 사업 쪽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 퇴사하고 싶다는 말도 놀라운데 남편의 입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는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안정적으로 회사 다니다가 나중에 정년 퇴임하면 퇴직금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거든요. 마음속에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말리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들었지만 남편의 얼굴을 보니 차마 반대만 고집할 수는 없었어요. 저에게 이야기할 때 남편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거든요. 남편의 이런 눈은 저도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그동안은 늘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빴으니까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 성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남편의 눈을 보니 마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업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는데 잘 알아보고 있는 거야? 당연하지. 당신한테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해. 나도 처음엔 긴가민가 했는데 상철이 따라다니면서 사람들도 좀 만나고 해보니까 내가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였는지 알겠더라고.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것도 능력인 것 같고. 그동안 바빴던 게 그래서였어? 상철이가 우리 회사 근처에서 살더라고. 그래서 오며가며 좀 만났지. 선우 대학 보내고 나니까 줄줄이 남아있는 우리 애들 돈 걱정 없이 공부하게 해주고 싶어. 나 자신 있어. 정말 자신 있는 거지? 그래, 알았어. 허락해줘서 고마워, 여보.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순간까지도 고민이 됐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남편이 결혼하고 한평생 가족만을 위해 살았던 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남편을 믿고 응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는 정말 일사천리였어요. 남편은 퇴사를 했고 본격적으로 친구와 함께 사업 아이템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상철 씨의 지인이 하고 있는 아주 좋은 식당을 인수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저에게 함께 가자고 하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그 식당은 좋아 보였어요. 여보, 이렇게 잘 되는 가게를 왜 내놓으셨대? 사장님 자녀들이 유학을 가는데 아예 가족이 다 같이 가서 그쪽에서 살기로 결정했대. 갑자기 결정한 거라서 가게를 어떻게 처분해야 되나 고민하셨나 봐. 잘 되는 자리를 하겠다는 사람은 많겠지만 아무한테나 주고 싶지는 않다고. 그런데 어떻게 당신한테 제안이 왔어? 사장님이랑 상철이랑 엄청 친하더라고. 사장님이 장사한다고 건물 살 때 상철이가 도움을 좀 줬었대. 그래서 상철이한테 얘기가 갔다가 나한테 온 거지. 사실 남편 친구가 인수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 많아서 그냥 포기해야겠다 했는데 남편 생각이 났다더군요. 가게를 그대로 인수받는 거라서 저희처럼 초보 사장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면서요. 막상 눈앞에서 가게를 보고 사장이라는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주인 몰래 식당에 찾아가 봤지만 갈 때마다 식당은 늘 만석이었어요. 그 모습을 눈으로 보고 나니 저도 모르게 들떴던 것 같아요. 저도 드디어 남편과 같은 꿈을 꾸게 된 거예요. 불안했던 마음은 어느덧 확신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도 다 착한 남편에게 찾아온 행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게 주인은 우리에게 이 자리가 얼마나 아까운 자리인지 입이 닳도록 얘기했어요. 자식들 급하게 이민 가는 것만 아니면 천천히 내놨을 거라고. 상철 씨의 절친이니까 이런 조건이 가능한 거라고. 레시피도 그냥 넘기면 안 되는데 저희가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권리금에 그냥 얹어서 넘기는 거라고도 덧붙였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이건 하늘에서 내려준 기회 같았어요. 드디어 우리 인생에 귀인이 나타났구나. 매일 인사를 드려도 모자랄 것 같았어요. 남편과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가게 이야기를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아이들도 들뜬 우리의 모습에 신이 나는지 엄마 아빠 힘내라며 매일 응원을 해줬어요. 그렇게 권리금 계약서와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야 이제 정말 우리 가게가 생기는구나 실감이 났어요. 여보, 근데 건물주는 얼마나 바쁜 사람이길래 계약 때 얼굴도 안 비추는 걸까? 상철이 말로는 거기 주변 건물 대부분이 다 그 사람 거래. 그래서 부동산에 위임해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 부동산에서 신경 많이 써주신다고 했으니까 걱정 마라. 아니, 걱정이 아니라 얼마나 부자길래 이런 계약을 남한테 맡기나 싶어서. 한편으론 조금 부럽네. 은주야, 내가 당신도 꼭 그렇게 만들어줄게. 말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 벌써 사모님 된 것 같네. 계약금과 권리금을 해결하기엔 남편의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해서 대출을 받아야 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손이 벌벌 떨렸을 텐데 이상하게 현실 감각이 사라진 건지 이 정도 돈은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더군요. 오늘 잔금 들어갔으니까 인수인계는 내일부터 하면 되는 거야? 안 그래도 아까 통화했는데 그쪽에서 지낼 집에 문제가 좀 생겼나 봐. 사장님이 지금 해외에 나가셔야 된다고 하네. 다음 주에 돌아올 테니 그때 다 알려주신대. 그래서 이참에 직원들도 싹 휴가 보냈고 직원들도 남을 사람들만 정리해서 말해준다고 했어. 아무래도 직원들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우리가 편할 거라고 하시네.
갑자기 해외에 가버린 사장님 때문에 마음이 조마조마했지만 기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가게에는 휴가 중이라는 안내가 붙어 있었고 사장님과도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애써 털어버렸어요. 제 이런 마음을 아는 건지 상철 씨도 저에게 연락해서 저희가 자리 잡을 때까지 본인도 같이 있을 거라며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참 고마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일주일 뒤 사장님이 도착하기로 한 날 남편은 사장님을 만나기로 했다며 외출 준비를 했어요. 저도 같이 따라 나서려고 했지만 오늘은 상철 씨까지 남자 셋이 술 한잔 하기로 했다면서 혼자 가겠다고 하더군요. 잘 다녀오라며 배웅까지 해줬는데 남편은 그날 이후로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밖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중간중간 꼭 연락을 하는 남편인데 그날따라 연락이 없었어요.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고 이런 적이 없는데 무슨 일일까 걱정하다가 상철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라고요. 무슨 일이지? 사장님에게 전화를 해봐야겠다 하고 있는데 남편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선우 아빠 어디야? 안녕하세요. 혹시 휴대폰 주인분이랑 어떤 사이신가요? 아내예요.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지금 남편분께서 교통사고가 났으니 어서 병원으로 와주세요. 처음엔 누가 장난 전화를 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몇 시간 전에 제가 배웅까지 해줬는데 교통사고라니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서둘러 경찰이 알려준 병원으로 갔어요. 택시 안에서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제 전화를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덜덜 떨리는 손가락을 간신히 진정시켜 아들에게 연락을 하는 동안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의료진이 저에게 남편이 맞는지 확인을 하라고 했어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손 쓸 틈도 없이 남편은 사망했다고 하더군요. 뭔가 잘못된 거라고, 여기 누워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닐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지만 제 앞에 말없이 누워있는 이 사람은 남편이 맞았습니다. 제가 늘 챙겨주는 손수건까지 남편의 주머니 속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 뒤로는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수액을 맞고 있었고 제 옆에서 둘째와 막내가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 꿈이 아니었구나. 제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자 첫째가 왔고 둘째가 막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선우야, 이게 무슨 일이니? 교통사고였대요. 술을 많이 드신 상태로 길을 건너다가 넘어지셨는데 신호가 바뀌는 걸 모르셨나 봐요. 아들의 말을 듣고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만취가 될 정도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도대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또다시 실신할 뻔한 저를 안고 아이처럼 엉엉 우는 큰아들을 보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직 궁금한 게 많았지만 일단은 남편을 잘 보내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각오는 했지만 남편을 보내는 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온전히 슬퍼할 수도 없었어요. 발인을 마치고 남편의 유골함 옆에 가족 사진을 넣고 바라보는데 마음이 텅 빈 것처럼 공허했어요. 아빠가 보고 싶다고, 아빠가 왜 여기 있냐고 우는 막내를 그저 말없이 안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집에 돌아와 잠든 아이들 몰래 남편 사진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한참을 쏟아낸 후 저는 해야 할 것들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은 떠났고 제 곁에는 새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장례를 하는 동안 남편이 만나기로 했다던 두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남편의 휴대폰을 보고 또 봤지만 그들 중 누구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휴대폰 통화 목록에는 상철이, 사장님, 두 사람의 이름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어요. 물론 단 한 통의 통화도 연결되지 못했지만요. 그때까지만 해도 애써 진실을 외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분명 두 사람에게도 무슨 일이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았어요. 날이 밝자마자 계약서를 챙겨 일단 가게로 향했습니다. 며칠 닫혀있던 가게는 다시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순간 안심이 됐습니다. 그래, 사장님도 무슨 급한 일이 있었던 거야. 그렇게 조심스럽게 가게로 들어갔어요. 저 사장님 계신가요? 그러자 카운터에 있던 분이 자신이 사장이라고 하더군요. 처음 보는 분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제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사장님은 심각하게 듣더니 자신은 그런 계약을 한 적도 가게를 내놓은 적도 없다고 하셨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의 휴대폰 사진첩에 남아있던 남편과 상철 그리고 사장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사람 우리 가게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한 달 정도 일을 하더니 가게 휴가 직전에 그만두더라고요. 뭐 우리 가게는 들어오는 사람도 많고 나가는 사람도 많아서 그런가 보다 했죠. 가게를 닫았던 게 휴가를 가셨던 거예요? 네, 우리는 1년에 한 번 꼭 이 날짜에 쉬거든요. 가게가 워낙 바빠서 성수기 되기 전에 길게 쉬어요. 몇 년째 그렇게 해왔거든요. 아이고, 그나저나 일을 어째. 혹시 이분 연락처나 어디 사는지 아세요? 집 주소는 모르고 휴대폰 번호는 이거예요. 사장이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은 가게에서 한 달 정도 일했던 직원이었어요. 이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됐다고 한들 달라진 건 없었어요. 진짜 사장님에게 받은 연락처는 제가 알고 있던 연락처와 같았고 이 연락처는 사라진 지 오래니까요.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는 진짜 사장님을 뒤로하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퍼뜩 생각이 떠올라 계약서에 적힌 부동산으로 향했어요. 계약서를 가게 근처 카페에서 써서 부동산에 가본 적은 없지만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 부동산이 있었어요. 저를 친절하게 맞이했던 부동산 사장님은 제 얘기를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심각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는 컴퓨터로 뭔가를 열심히 뒤져보더니 망설이다 입을 뗐어요. 이 계약서 저희 쪽에서 쓴 게 아니에요. 저희 부동산 이름이 써있지만 보시면 직인이 달라요. 부동산 정보도 살짝 다르고요. 누가 가짜로 만든 것 같아요. 혹시나 싶어서 컴퓨터 기록도 살펴봤는데 역시 없네요. 그럴 리가요. 분명 여기 중개인이었어요. 단발머리 여자분이요. 입술 빨갛게 칠하신 분이요. 여기 직원분 아니신가요? 이후 부동산 사장님의 말을 듣고 정말 기가 찼습니다. 제가 말한 그분은 정식 중개인은 아니고 보조 업무를 했던 사람이라고, 그만둔 지는 일주일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가짜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보수를 좀 챙겨받았을 것 같다고. 원래도 일을 열심히 하는 타입이 아니라 자르고 싶었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여기까지 확인을 하고 나니 남편과 제가 단단히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어요. 계약에서 적힌 모든 것들이 다 거짓으로 꾸며진 것들이었어요. 등기부 등본과 계약서에 써있던 누군지도 모를 사람의 이름 빼고는 모든 것이 다 가짜였어요. TV에서만 보던 안타까운 사기극의 주인공이 제가 되다니요. 어떻게 집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절망스러웠어요. 아니, 절망이라는 단어조차도 부족했어요.
일이 터지고 생각해보니 하나부터 열까지 이상하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가게 사장님을 만날 때는 정해진 시간에만 갈 수 있었어요. 맛집이니까 당연히 바쁘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사장님의 눈을 피해 만나야 했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게에서는 직원들이 동요한다는 이유로 사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어요. 그저 손님처럼 음식을 먹고 눈으로 가게를 살펴보는 정도였어요. 가게를 볼 때는 영업이 끝나고 1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볼 수 있었어요. 이게 다 가게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게 하려고 그런 거였네요. 우리가 이동하기 번거로우니 가게 근처 카페에서 계약서 작성을 하자던 부동산 중개인. 그때는 그저 편의를 잘 봐주는구나 했는데 부동산 사장님의 눈을 피해 속여야 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남편의 친구. 몇 년 만에 만나 사업으로 성공했다고 순진한 남편을 흔들었던 그 사람. 정직하고 착한 남편의 성품을 나쁘게도 이용해 먹은 그 사람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됐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언제 잡힐지, 잡을 수는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생각을 곱씹을수록 우리를 속인 나쁜 사기꾼들을 증오하다가 바보같이 속아 넘어간 남편을 원망하다가 헛된 꿈에 들떠 제대로 상황 파악 못한 저를 미워하다가 목적지도 없이 사기꾼들을 찾아다니며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그런 제 모습이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나 봅니다. 엄마, 저 학교 휴학하려고요. 지금 우리 집 상황 안 좋은 거 알고 있어요. 정우는 아직 고등학생이고 대학도 가야 되잖아요. 제가 정우 대학 갈 때까지만이라도 휴학하고 일하면 무슨 말도 안 되는.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학교 다녀. 아무리 사기를 당했어도 엄마가 너희 공부 하나 못 시키겠니? 그럼 이번 학기만 마칠게요. 엄마, 제가 이제 아빠 대신이잖아요. 혼자서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정확히 어떤 상황이에요?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선우는 엄마 일하는 동안 정우랑 지우 좀 잘 돌봐줘. 그거면 돼. 아빠를 잃고 자신도 괴롭고 아플 텐데 아빠의 빈자리를 채우겠다는 큰애의 모습을 보니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남편의 보험금이 있었지만 액수가 적어서 대출금을 갚기에는 턱없이 모자랐어요. 매달 나가야 하는 대출 이자에 생활비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사기꾼들을 잡는 일은 경찰에게 맡기고 그날부터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경단녀 아줌마가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었어요. 새벽엔 건물 청소를 하고 낮엔 마트에서 일을 하고 밤엔 24시 음식점에서 늦게까지 음식을 했어요. 혼자 고생하는 남편이 안쓰러워 식당 알바라도 할까라고 말했던 그날이 까마득한 과거처럼 느껴졌어요. 나라도 정신 차렸어야 했는데, 내가 남편을 말렸어야 했는데, 매일매일이 후회로 밀려왔지만 먹고 사는데 바빠 언제부턴가는 남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어요.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은 밤에 식당 알바를 하러 가기 전 아주 잠깐이었어요. 매일 붙어있던 엄마가 없는 걸 막내가 견딜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오빠들이 잘 이야기해줬는지 제 얼굴만 보면 다가와서 안마를 해주고 저를 꼭 끌어안아줬어요. 그래, 애들을 위해서라도 더 힘내자. 이렇게 착하고 기특한 내 새끼들 위해서라도 이 악물고 버티자. 우리 집안의 가장은 나니까 내가 무너지면 안 돼. 맨손으로 아이 셋을 키우면서 체력에는 나름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세월엔 장사 없더군요. 제 몸에서는 늘 파스 냄새가 났지만 병원에 갈 돈이 아까워서 약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손이 트고 갈라져서 피가 나도 일하는 걸 멈출 수 없었어요. 저는 마음 놓고 아플 수도 없었어요. 결국 첫째가 저 몰래 학교를 휴학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너무 미안했지만 새벽 일을 줄여서 애들에게 조금 더 신경 써줄 수 있게 됐어요. 혼자 남은 엄마 때문에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철이 들어버린 아이들을 생각하며 저는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날 때면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세수를 하며 이겨냈어요. 우리 가족에게 전쟁 같았던 1년이 흘렀습니다. 1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살았지만 생활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냥 상황에 적응할 뿐이었죠. 큰애는 알바 끝나고 오면 동생들 밥을 챙겨주고 숙제를 봐주고 집안일을 도왔어요. 작은애는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에 가는 거라면서요. 막내는 학교가 끝나면 오빠가 일 끝날 때까지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한 번도 투정 부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기특한 우리 아이들 덕분에 저는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돌아온 남편의 첫 번째 기일. 남편에게는 미안하지만 저는 쉴 수 없었어요.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내고 가족끼리 간단하게나마 제사라도 지내면 다행이다 생각했죠. 그런데 오늘따라 어찌나 바쁘던지 허리도 펴지 못하고 일을 했어요. 막내에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한숨 돌릴 시간이 돼서 전화기를 보는데 부재중 통화가 몇 통이나 와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잘 없는 아이인데 막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너무 놀라서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지우야, 무슨 일이야? 엄마 놀랐잖아. 엄마, 아빠가 꿈에 나왔어. 그런데 아빠가 꿈에서 너무 슬프게 울었어. 오늘 꼭 와달라고 부탁했어. 그랬구나. 아빠가 지우가 너무 보고 싶어서 꿈에 나왔나 보네. 주말에 우리 가족 다 같이 아빠한테 가자. 지우야, 엄마 다시 일하러 가봐야 돼. 이따 집에서 만나자. 막내를 달래고 전화를 끊었는데 마음이 영 찜찜했어요. 주말에 가자고 다독였지만 알 수 없는 기분에 당장 가봐야 할 것 같았어요. 결국 가게 사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아서 부랴부랴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내가 먹고 사느라 바빠서 와보지도 못했네. 그래서 오늘 꼭 오라고 지우 꿈에 나타났던 거야? 당신은 거기서 어때? 나 손이 많이 거칠어졌지? 이 손으로 우리 애들 키우면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거기서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에게 한참 주저리 떠들고 나니 속이 좀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 오길 잘했다. 이렇게 얼굴 보니까 좋네. 내가 당신 주려고 큰맘 먹고 꽃도 새로 샀다? 당신이 나 꽃 많이 사줬잖아. 근데 이젠 내가 더 많이 사주게 생겼다. 남편 납골당에 장식해놨던 꽃을 새로운 걸로 바꿔주려고 보니 전에 있던 꽃 안에 못 보던 쪽지가 있었어요. 제가 넣어둔 적이 없는 쪽지라 처음엔 애들이 넣어뒀나 싶었죠. 조심스레 펴보는데 쪽지에는 뜻밖의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형님에게 과거 큰 빚을 진 사람입니다. 형님의 가족분들이 이 쪽지를 보신다면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꼭 연락 주세요. 낯선 글씨를 보는데 어리둥절했어요. 대체 누구길래 내 남편을 이렇게 애타게 찾는 걸까? 빚을 졌다고? 남편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뭘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닐까? 누군가가 장난을 치는 건 아닐까? 수십 번을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다소 긴장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만나서 꼭 할 이야기가 있다는 말에 일하러 가기 전 잠시 시간을 내 만나기로 했습니다. 혹시 몰라 큰아들과 함께 갔어요.
약속 장소에 도착을 해서 전화를 걸었더니 먼저 도착해 있던 남자가 우리 모자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정장을 멀끔하게 차려입은 남자는 어딘가 귀한 인상을 풍겼어요.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드님을 보니 형님을 정말 많이 닮았네요.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아들은 명함을 보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명함에는 대표 직함과 함께 이미 아들 또래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스타트업 기업의 로고가 찍혀 있었어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남편에게 무슨 빚을 졌다는 걸까? 30대의 어린 나이, 그리고 유명 기업의 대표인 남자와 남편 사이에 접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건 다 형님 덕분이에요. 실례지만 혹시 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들은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제 남편과는 언제부터 알고 지내셨나요? 형님과는 10년 전쯤에 처음 뵀어요. 청년은 천천히 남편과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0년 전쯤 대학교를 휴학한 상태였던 청년은 번화가에 있는 24시 음식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늦은 시간 종종 밥을 먹으러 왔대요. 당시에 대리운전을 하며 손님이 없는 틈에 종종 끼니를 때우는 것 같았다고요. 청년도 남편을 그냥 자주 오는 대리기사쯤으로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러다 하루는 새벽에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데 가게 뒤쪽에 남편이 쓰러져 있는 걸 이 청년이 발견하게 됐고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데려갔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 기억 속에 남편이 구급차를 탄 건 1년 전 교통사고가 전부였거든요. 남편에게 그런 적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저는 모르고 있었죠? 구급차 이동 중에 의식을 찾으셨는데 형님이 절대 집에는 연락하면 안 된다고 하셔서 검사해보니 다행히 단순 과로여서 수액만 맞고 바로 퇴원하셨거든요. 그때 아마 아이들도 많이 어렸고 형수님이 임신 중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말씀을 못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막내를 임신했을 때 저 몰래 대리운전을 뛰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체력이 쌩쌩할 때 벌어놔야 한다며 웃던 바보 같은 남자. 청년이 남편을 구해줬던 날 이후로 둘은 부쩍 가까워졌다고 해요. 손님이 많이 없을 때면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며 친해졌대요. 제가 사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모 부부가 저를 걷어주셔서 대학까지 갔는데 사업을 하시던 이모부가 보증 사기를 제대로 당하셨어요. 하루아침에 사업은 망하고 빚쟁이들은 들이닥치고 그래서 가족 모두가 흩어져야 했어요. 저도 학교를 휴학하고 잠시 지낸 곳이 바로 형님을 만났던 그곳이었어요. 사업하던 이모부 밑에서 배운 게 많아서 그런지 저는 꿈이 많았어요. 털어놓을 곳이 없었던 그 이야기를 형님께서는 다 들어주셨어요. 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형님은 진심으로 응원해 주셨죠. 지금만 이겨내면 크게 될 거니까 학업의 끈을 놓지 말라고요. 남편의 말에 용기를 얻은 청년은 알바비를 모아 복학 준비를 시작했대요. 하지만 쉽진 않았답니다. 돈을 좀 모아보려나 하면 이모에게서 연락이 왔고 급히 돈을 필요로 하는 이모의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고요. 그럴 때마다 다시 또다시 할 수 있는 만큼 모았지만 결국 복학 등록 기간까지 다 모으지 못했대요. 가부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안 됐어요. 그냥 다음에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형님이 모자란 등록금과 생활비를 보태주셨어요. 절대 못 받는다고 거절했는데 다음 달에 월급 타면 갚으라고 말씀하시고 기어이 저한테 돈을 주셨어요. 저는 다음 달에 월급을 타면 꼭 갚아야겠다 생각했지만 형님은 그 뒤로 저희 가게에 오지 않으셨어요. 남편은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지나치지 못했어요. 저도 모르게 청년을 도와주며
본인은 또 그 돈을 채우기 위해 힘들게 일했을까요? 남편이 가게 안 왔다고요? 네, 학교를 다니면서도 야간 알바를 계속했는데요. 그날 이후로 형님이 보이질 않았어요. 생각해보니 저는 형님의 성함 말고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어요. 늘 식당에서 만났기 때문에 연락처도 알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이모부 사업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고 저는 알바를 그만두게 됐어요. 가게 사장님을 통해서 연락처를 남겨놨지만 형님의 소식은 그 뒤로도 알 수 없었어요. 제가 아는 남편이라면 그 돈을 갚을 청년의 마음을 먼저 생각했을 거예요. 빚쟁이를 피해 도망쳤는데 자기를 빚쟁이처럼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남편의 응원 덕분에 복학을 서둘렀던 청년은 그에 참가했던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게 됐고 자신의 가능성을 봐준 기업의 후원을 받아 여러 가지 도전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여러 번의 도전 끝에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지금의 스타트업을 키울 수 있었다고요. 만약 그때 복학하지 않았다면 공모전에 참가할 일도 기업의 후원을 받을 일도 없었을 거라며 자신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다 남편 덕이라고 하더군요. 저 납골당은 어떻게... 그렇게 뵙고 싶던 형님이었는데 저도 납골당에서 형님 얼굴을 볼 줄은 몰랐어요. 작년에 이모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이모부랑 같은 납골당에 형님이 계실 줄은. 이모부께 인사드리고 가는데 가족 사진이 눈에 띄더라고요. 사진을 자세히 보는데 형님 얼굴이었어요. 놀라서 이름을 확인해 보니 이기태, 제가 알던 형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그 쪽지를... 네, 너무 놀랐지만 형님의 가족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저 실례되는 질문이지만 혹시 형님은 어떻게 돌아가신 건가요? 남편이 어떻게 떠났냐는 남자의 말에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밀려오는 기분이었어요. 쉽게 말을 하지 못하는 저를 대신해 아들이 차분하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우리의 기구한 사연을 듣는 청년의 표정이 어딘가 슬퍼 보였어요. 사기꾼은 아직 못 잡은 거죠? 네, 어디로 숨었는지 잡기가 쉽지 않네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 사람들 잡아야 애 아빠가 편하게 가죠. 그럼 지금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처음엔 너무 막막해서 하루에 알바를 3탕씩 뛰기도 하고 쉬는 날도 없이 일했죠. 지금은 아들이 저를 돕겠다고 휴학하고 일하고 있어요. 가게 보증금이라도 마련해서 작은 분식집이라도 차리는 게 지금 제 꿈이에요. 대표님 앞에서 이런 게 꿈이라고. 참 우습죠? 아니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도움을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남편도 이제 세상에 없는데 괜찮습니다. 형님은 제 은인이세요. 당연히 형님의 가족도 제 은인이고요. 그게... 어머, 내 정신 좀 봐. 얘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저 일하러 가야 돼서요. 먼저 가볼게요. 도와주겠다는 청년의 말에 일을 핑계로 서둘러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비록 지금 생활이 팍팍해도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기댈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이제 더 이상 그 청년과는 인연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청년 덕분에 내 남편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며 살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의 선행이 한 청년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는 데 도움이 됐다는 그 자부심만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원망으로 넘쳤던 시간도 있었지만 진심은 아니었어요. 누구보다 가족을 위하고 사랑했던 천사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속인 사람이 잘못인 거니까요. 그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바쁘게 살고 있던 어느 날, 청년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더 이상 만날 일도 할 얘기도 없다는 제 말에도 끈질기게 매달리더군요. 어쩔 수 없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청년은 만나자마자 저에게 장학증서를 건네줬어요. 저희 회사에서 미래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비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알아보니 아드님 두 분 모두 공부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이런 인재들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기업의 역할이잖아요. 그래도 이런 걸 어떻게 그냥 받을 수가 있겠어요. 전 이런 거 못 받아요. 물론 그냥 드리는 건 아니에요. 아드님 두 분은 일정 성적을 계속 유지해야 해요. 대학 재학 중에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는 인턴십도 참가해야 하고 또 공모전에서 성적도 내야 하고요. 다행히 임원 추천 전형이 있어서 제가 적극 추천했습니다. 애초에 이 장학 프로그램 자체가 형님 덕분에 생긴 거예요. 인재를 알아보고 후원해주신 형님처럼 저도 그렇게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형님께 직접 보답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정말 감사합니다. 면목 없지만 감사하게 받을게요. 대가 없는 호의가 얼마만인지,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건지 망설여졌지만 아이들이 돈 걱정 없이 공부만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으니까요. 돈 때문에 학업까지 중단한 첫째를 생각하니 더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갑자기 찾아온 마법 같은 행운에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내가 돈만 열심히 모아서 우리 애들 잘 먹이고 입히고 재우면 되겠구나. 어두웠던 터널에 저 멀리에서나마 빛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부탁이요? 얼마든지요.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 건 뭐든 다 들어드릴게요. 전에 말씀하셨죠? 분식집 하고 싶으시다고. 제가 당분간 임대료 없이 가게를 임대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게 무슨 부탁이에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절대 받을 수 없어요. 청년은 부모 없는 자신을 키워준 이모 부부와 생판남인 자신을 조건 없이 도와줬던 남편 덕분에 누군가를 돕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이 생겼다고 했어요. 장학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이 배고프지 않도록 언제든 열려있는 음식점을 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제가 적임자라며 그가 말했어요. 형님이 식당에서 식사하시면서 그러셨어요. 형수님 밥은 따뜻하다고요. 맛도 있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음식에서 느껴진다고요. 제가 만들고 싶은 그 식당은 형수님처럼 따뜻한 밥을 만들 수 있는 분이 계셔야 해요.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기쁜 건지 슬픈 건지 행복한 건지 복잡한 마음을 담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고 청년은 말없이 저를 다독였습니다. 그 후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 저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가게 오픈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도 알바를 정리했고 복학전까지 저를 돕기로 했어요. 오늘은 가게 간판을 올리는 날이라 우리 아이들이 다 따라 나왔어요. 희망분식, 소박한 간판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가게 이름을 두고 며칠을 고민하던 중 막내가 지은 이름이에요. 엄마, 내가 생각한 이름이 있어. 희망분식 어때? 우리 가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간판을 올려다보며 박수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제가 찾던 희망이 이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카운터 옆에는 막내가 그린 가족 사진을 잘 보이게 걸어뒀어요. 남편의 웃는 얼굴이 유난히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막내의 그림 속에서 우리 가족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아이들과 가게 정리를 하는데 반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청년은 작은 화분을 가져와 선물이라고 건넸어요. 정장만 입던 대표가 아닌 편안한 차림으로 등장한 청년의 모습을 보니 남편이 알고 있는 청년의 그 시절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희망정식 하나 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주 따뜻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절망 속에서 보이지 않는 희망을 찾아 애써 살아왔던 지난날. 떠나서도 가족에 대한 걱정에 막내 꿈에 나와 울었던 남편. 그리고 기적처럼 만나게 된 은인. 이 사람은 남편이 보내준 천사가 분명해요. 천사 같은 남편이 먼저 떠나면서 자신을 대신할 다른 천사를 우리 가족에게 보내준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가게에 찾아온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려 노력했어요. 가게를 열어준 청년의 바람대로 배고픈 사람이 언제든 웃으면서 올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아동급식 카드를 가진 아이들은 카드만 있으면 무료로 식사를 할 수 있게 했고, 달에 한 번은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급식 행사도 진행하고 있어요. 청년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꿈도 꾸지 못했을 일들이죠. 천사 같았던 남편이 베푼 작은 선행이 우리 가족을 살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것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 말이에요. 저는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던 캄캄한 터널 속에서 언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밝은 빛으로 저를 이끌어준 건 가족밖에 몰랐던 남편의 사랑이었어요. 남편의 유골함을 보며 다짐해봅니다. 내년 당신 기일에 여기 다시 올 때는 우리 아이들하고 더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 보여줄게. 그때까지 잘 있어. 남편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 반가운 전화가 왔어요. 바로 남편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님의 전화였습니다. 사기꾼 무리 중 남편의 친구였던 그 사람을 잡았다고. 도박판을 전전하다가 돈을 다 날렸고, 남편에게 했던 수법으로 몇 건의 사기를 쳤고, 그러다가 잡혔다고요. 구속수사로 진행될 거라고 하더군요. 또다시 긴 싸움이 시작되겠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약해지지 않을 겁니다. 남편의 목까지 열심히 싸울 생각이에요. 남편도 이제는 좀 편하게 잠들 수 있겠죠. 오늘따라 하늘에 별이 유난히도 빛나 보입니다. 남편이 꼭 기쁨의 눈물을 반짝이는 것 같아요. 여보, 우리 가족의 수호천사. 당신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줘. 나는 이곳에서 우리 가족을 지킬게.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